정의당의 건강 톡톡. 지난 회에 이어서 지금 2회가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셨겠죠? 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히포님, 앵두님 두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주 궁금해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히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지금 정의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학과 의사입니다. 네. 지방의 작은 공공병원 공공의료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하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앵두님은 뭐 하시나요? 저는 뭐 100세 시대, 웰빙 시대, 저희 생활은 100세 시대와 웰빙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이제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시민 정의당 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지난 회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건강 상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정의당의 건강 상식. 오늘은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과할 정도로도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 꼭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야죠. 이때 이제 건강검진은 큰 병원에서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엄청 비싼 거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불필요하게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검사. 이제 이리저리 검사만 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방사선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필요하게 CT 찍는 것도 잠시 후쿠시마 한번 갔다 오는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란 말이죠. 뭐하러 그러냐는 거죠. 단 현재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그 다음에 암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통 40세 이상부터 이제 일반 건강검진은 하게 되고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암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험 요인이나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나긴 하는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병원에서 이제 받으면 되게 형식적이죠. 대충 그냥 의사 얼굴만 한번 보고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내시경하고 가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성의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걸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병원을 위해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키 재고 몸무게 시력 재고 피 검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위험이 이 만성 질환이 대표적인 게 고혈압, 그렇죠? 당뇨병, 고지혈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들인데 이거 일반 건강검진에서 다 잡아내는 겁니다. 혈액 검사 이런 걸로도 다. 그렇죠. 혈압제잖아요. 그걸로 고혈압 잡아내고. 피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은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당이 높은지 이거 다 잡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또 암검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대암이지 않습니까? 남성은 주로 이제 위암하고 대장암이 들어가고 있고 여성은 여기 이제 세 개가 더 들어가죠.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 간암이 있군요. 남성은 그래서 3개, 위, 간, 대장. 여성은 위, 간, 대장에 플러스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만 잘 받으셔도 나중에 이제 암보험 얘기 구체적으로 할 때 내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암보험 가입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만 잘 받으셔도. 그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그런가요? 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쵸.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만 40세 되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 말고는 지역가입자에 뭐 직장에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할 텐데 지역가입자는 사실 그게 없으니까요. 예, 지역가입자가 특히 문제죠. 직장가입자는 수급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지역가입자들이 수급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암검진. 암검진도 너무 안 받아요. 암검진도 대략 한 절반 정도밖에 받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자궁경부암 받으라고 나왔는데 안 받았어요. 받아야지. 네네. 받으라고 나오면 받으세요. 나는 너무 바빠서 했어요. 그 자궁경부암 검진만 받으면 저기 굳이 불필요하게 요즘에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2번, 3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을 때마다 돈 한 20만 원씩 요즘에도 받을걸요? 한 4,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백신이. 그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아도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은 받으셔야 되고 그런 거구나. 거기서만 받으면 초기에 이제 발견되면 100% 완치가 가능한 게 자궁경부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몇 세부터 받는 게 가장 법적으로 40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40세하고 66세에는 생애전환기라고 생애전환해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넓게 건강검진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40세가 아니라 20대 혹은 30대에서도 각종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뭐 직장 가입자들이야 뭐 정기적으로 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정말 구멍인 것 같아요. 여기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20대부터 사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실 20대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 종합건강검진이라고 20대 여성분이 받았어요. 받아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결과지 보니까 이제 유방 촬영도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사실 외국에서 유럽에서 건강검진 할 때 20대 여성들은 절대로 그 유방 촬영 검사, 유방암 검진 목적으로 유방 촬영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득보다 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찍어가지고 유방암을 발견할 확률보다는 그거 막 찍어대가지고 오히려 유방암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절대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합건강검진이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게 병원에서 거의 사실은 이게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의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개인 종합건강검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뭐하러 하냐고.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기 의료 관광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걸 상업화해가지고 더군다나 부모님 효도 상품, 하는 효도 선물, 게 참 너무 황당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 건강톡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되도록이면 20대 때 종합검진 받으시는 거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종합검진 대학병원에 가서는 검사를 많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간염 효과들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것들 좀 유념하셔서 정부에서 정한 무료로 해주는 생애 전환기 이제 검사들, 건강검진 검사들은 꼭꼭 받으시되 받으시고 그것만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받으면 충분한가요? 물론 이건 건강검진 얘기고, 근데 아프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나이 불문하고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으셔야죠. 아프면 꼭 받으시고요. 아픈데 저희 얘기 듣고서는 절대 안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좀 한국에서 국민들이 처한 정말 이제 의료 현실들이 좀 어떤지 하나씩 좀 차근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뭐 이제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얘기들도 정말 그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 뭐 10메디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말 가슴 아프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실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모녀 얘기 올해 2월달에 올 초에 이제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실 사건이었죠. 사실
너무나도 가슴이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이 청취자분들도 다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이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 빈곤 문제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유발하게 된 어떻게 거의 직접적인 계기도 사실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세모녀가 자살하기 전에 이제 가장이 있었죠. 근데 그 가장분은 12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방광암으로 사망했는데 12년 전에 방광암이다, 암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암에 대해서 보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 70% 예전보다 넘어섰지만 12년 전이라고 하면 암 보장률이 절반도 채 안 되던 수준이란 말이죠. 거의 암에 걸리면 죽는다. 거의 가게 파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의 암 발생으로 인해서 아마 가게가 굉장히 많이 희청거래였을 것 같고 또 사업도 잘 안 되면서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장이 결국 암으로 사망을 하고 남은 세모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이제 두 딸을 키우고 그랬었는데 두 딸은 다 또 신용불량자였어요. 아마 가게 파탄의 결과였겠죠. 그리고 또 큰딸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그러니 신용불량자의 당뇨병도 심각하지 취직도 안 됐겠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하고 있었지만 수익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그 어머니의 소득에 의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또 식당 일로 힘들잖아요. 식당 일 저녁에 그렇죠. 늦게까지 해야 되고 얼마나 하기 힘듭니까? 그러다가 식당 일 하다가도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깨 뭐 골절이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게를 먹여 살려야 되는 어머니조차도 이제 다치고 이게 다쳐도 이게 치료만 잘 받았더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결국에는 가장이 암으로 인해서 또 그다음 어머니조차도 다치고 또 딸도 이제 당뇨병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의료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사건이지 않나. 이렇게 사실 중병 걸리고 가기가 한번 파탄이 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한 빈곤층으로 떨어집니다. 취직도 못하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고 기초생활보장부 제도가 제대로 탄탄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닌 이런 현실인 거죠.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아주 심각한 현실인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신문에 자주 보면 대부분 어떤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혹은 가정 내에서의 살인 사건 중에서도 돈 문제 말고 많은 게 이런 질병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있었죠. 치매 걸린 그 부부가 맞아요. 하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힘든 것도 있고 가정 경제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가정 내에서의 살인 사건이 이런 부분이 경제 문제 다음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또 많이 복합적으로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파국적 의료비 지출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국적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파국적 의료비 지출이 도대체 뭐야?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잡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있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말씀하셨던 파국적 의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게 가처분 소득에서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협이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가구의 한 2.8% 정도 됩니다. 2.8%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5, 3, 15, 한 150만 명 좀 안 되는 수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여기 이제 통계로 잡히는 건 1인 가구는 보통 제외하고 얘기하거든요. 2인 가구 이상이 한 1,400만 가구이기 때문에 요거에 한 거의 한 3%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면
계산이 되나요? 바로 계산이 안 되죠. 1,400만 가구의 거의 한 3%가 매년 이런 이제 파국적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42만 엄청나죠. 가구예요. 42만 가구인가요? 네. 42만 가구면 전체 2인 가구 80만? 이상이면 뭐 정말 많이 그렇죠. 하시네요. 거의 뭐 예, 대도시 예. 하나 정도가 대도시 하나 정도가 거의 야, 이런 파국적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소득 수준으로 보면 하위 20%에서는요 비중이 훨씬 높아요. 높아지겠네요. 거기 하위 20% 가구들은 대략 한 10%나 정도 됩니다. 그 가구의 10%. 이거 역시도 1년에 단 1년에 그렇습니다. 1년 기준에. 예, 1년 기준. 1년만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50년, 6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20% 가구는 거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내지는 뭐 10몇 년 후 정도 되면 전부 다 이런 파국적 의료비 지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전체 가구의 3%, 단 1년에 3%인데 10년이면 거의 30%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죠. 또 이제 가계 지출에서 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월 평균 거의 한 16만 원 정도를 이 의료비, 보건 의료비로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를 지출해요. 1년으로 따지면 한 190만 원 정도 되죠. 이거 역시도 평균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로 따져보면 1년 동안의 보건 의료비로 한 연간 300만 원 정도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한 18%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예. 1년 동안의 가구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도 1.3%가 됩니다. 와.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1.3%라고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죽으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가구하는 지출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무려 17만 가구라는 거예요. 그것도 1인 가구 제외한 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할 때. 근데 이게 문제는 더 있는 것 같아요. 2인 가구 이상보다는 사실은 1인 가구가 그건 독거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네, 이런 어르신들, 네. 그쵸. 홀로 예.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예. 경우는 뭐 TV에서도 간간히 나오지만 네. 뭐 거의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죠. 이런 네. 분들은. 그래서 사실 1인 가구 포함해서 만약에 통계가 제대로 잡히기 더 시작하면 더 심각합니다. 예, 더 예. 심각해요. 그래서 이 가계에서 이 보건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이 보건 의료비로 대략 한 6.5% 정도를 지출하는데요. 100만 원을 벌면 한 6만 5천 원 된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다른 이제 100만 원 유럽 지출한다고 네. 하면 예. 유럽 복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무상 의료 나라로 네, 알려진 GS. 나라는 가계 지출에서 보건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됩니다. 확실히 여기서 이제 드러나네요. 그렇죠. 무상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유럽 평균도 한 3.4% 정도 돼서 우리나라의 반 수준이에요. 또 이런 나라들은 또 이렇게 큰 의료비 지출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약국에서 약 사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고 미국조차도 우리나라가 저기 의료 민영화된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을 비유로 삼잖아요. 정말 최악의 국가죠. 그렇죠. 미국조차도 가계 소비에서 보건 의료비 지출의 한 6.7%예요. 예, 예. 우리나라가 6.5%라고 차이가 그랬죠. 없네요. 차이 없어요. 0.6% 비슷해요. 차이밖에 없으니까. 미국하고. 예, 그만큼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 가계에 떠맡겨지는 거죠. 의료비 부담 자체가. 아니 그래서 지난번 우리 네. 예,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더 사보험을 그렇죠. 홍보하고 네. 예. 돈이 없어도 내 소득과 대비해서 건강보험 내는 것보다도 2배, 3배가 되더라도 네. 응? 병 앞에 장사 없다고 맞습니다. 그 오래된 명언에 따라서 다들 그 사보험 다 들고 암보험, 뭐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암보험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예, 한두 개씩 그렇죠.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가장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사실은 암보험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다 지금 거의 네. 뭐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그냥 거의 필수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제가 사보험을 많이 비판하지만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못 해드려요. 안 하셨잖아요. 여기.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 하셔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안 했다가 지난달에 한번 응급실에 가고 입원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아, 많이 그래서 나요. 근데 많이 정말 지출했겠네요. 제가 뭐 별다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달 제 월급 다 임금 나갔어. 한 달 월금 다 나가고 또 나가게 생긴 예, 예. 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보험이 예. 날개 돋친 듯이 네, 네. 팔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니
아니 요즘에 사보험 보면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연령대별 어르신들 특히 이제 치매 관련된 거. 요즘에 치아 관련된 사보험도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됐고 사실은 뭔가 이 지금 의료 사각지대의 빈틈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노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TV만 틀면 혹은 홈쇼핑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보험 관련 상품들이 아주 폭발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홈쇼핑 광고는 아니 그냥 보험 상품 사보험 광고만 하루 내내 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는 처지가 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보험 쪽의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그 민간의료보험을 연구하는 패널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게 한국의료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의료 패널 자료를 보니까 가계에서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중이 2008년도에 한 월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가구당이요. 가구당 20만 원. 네, 가구당 20만 원이니까 이거 역시도 아마 2인 이상 가구일 거니까 아까 1,400만 가구라고 계산을 해보면 1,400만 가구가 월 20만 원씩 지출한다라고 하면 얼추 계산해 보면 얼마죠? 저 그냥 듣고 있어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계산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계산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월 20만 원 월이니까 곱하기 12개월 해야죠. 그리고 1,400만 가구입니다. 1인 가구 빼고. 그럼 대충 민간의료보험으로 얼마? 12개월 얼마라고 그러셨죠? 월 20만 원. 200천. 아 이거 동그라미 너무 많아요. 33조. 33조. 예, 33조 그렇죠? 예. 33조 예. 6천억. 예. 이 한국의료 패널 가지고 여기 대구 카톨릭 그 강성욱 교수가 민간의료보험 규모를 2008년도에 33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 기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1년에. 서울시 1년 예산이 21조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저기 간단하게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총 40조라고 그랬고 건강보험 재정하고 맞먹는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2008년도가 33조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더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그 이후로 급격하게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 한 40조, 40조 넘었을 거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구당 평균이에요. 평균이 그렇죠. 20만 원인데 소득에 따라서 살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중산층 기준을 어느 정도 삼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가구당 소득이 한 4, 5천만 원 정도 연 소득이 4, 5천만 원 정도면 중산층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4, 5천만 원 정도의 연 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5천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자들은 민간의료보험료로 40만 원 가입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과 같은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혹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사보험도 별로 가입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월 1,000만 원, 2천만 원 소득자들은 월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이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입 개수도요 소득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연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받는 가구들은 가구당 평균 한 2개 정도밖에 가입 못 하고 있어요. 가장 정도 겨우 커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4, 5천만 원 이상씩 버는 중산층 가구들은 거의 5개, 6개씩 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개, 6개씩이나 많을까요? 보장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렇죠. 또 이게 사보험은 다 하나씩 개개별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쵸? 가족 단위가 예. 아니라 개인 단위니까. 예. 예.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계산해 보면 4인 가족 부모님 빼고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두 부부가 각자 암보험 하나씩, 실손보험 하나씩, 애 둘 키우고 있으면 자녀들. 각자 어린이보험 하나씩 딱 그 6개가 되는 정도 겁니다. 예? 근데 어르신들은 지금 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사실 없고 사보험사도 잘 안 받아주니까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 6개씩 가입하게 되는 거고 이게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월 가구당 월 지출이 3, 40만 원 지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요. 예?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유럽 국가들, 특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의료비 부담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네. 한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한번 조금 설명을 각 나라마다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이제 많이 뭐 영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 특히 스웨덴 얘기도 많이 네. 얘기하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제 비교한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항목이 주로 입원했을 때지 않습니까? 네. 입원했을 때 대부분 중병 걸리고는 입원이 했을 때고 외래에서는 사실 그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 보장률을 딱 보면 우리나라는 입원 보장률 한 60% 정도, 건강보험 보장이 60% 정도니까 대략 그 정도 수준 혹은 조금 떨어져요. 또 큰 병원으로 갈수록 좀 더 보장률이 좀 떨어지고 입원실이 몇 60% 인실이냐 정도 이거에 되는데, 따라서도 완전 그렇죠. 틀려지니까.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입원했을 때의 보장률은 98%가 넘습니다. 그냥 사실은 거의 100%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해서 거의 내는 돈이 없어요. 그 시코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돌아왔었던 그 보시면 영국도 그랬었죠. 영국에 이렇게 환자를 취재했는데 퇴원할 때 우리 돈 받고 나가요. 돈을 뭐 차비, 교통비를 뭐 주죠. 차비 교통비. 집에 가라고. 네, 그렇단 말이죠. 대부분의 뭐 프랑스도 한 93% 대응종 되고 캐나다도 한 86%. 옆 이웃 나라도 볼까요? 일본도 사실은 무상의료 나라입니다. 정말 그런가? 네, 처음 일본도 알았는데. 입원했을 때 보장률은 9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네요. 외래 같은 건 좀 떨어지죠. 외래는 좀 보장률이 떨어지지만 지금 뭐냐면 큰 병이 드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건강보험이나 국가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원했을 때 좀 큰 병 나오면 총 진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암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죠. 그랬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1,000만 원 중에 한 600만 원 최소 400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은 1,000만 원 해봐야 기껏해야 본인 부담으로는 뭐 몇만 원에서 뭐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스웨덴에서 네. 그게 아마 이제 간 쪽 질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간 질환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이상 네. 들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된 상황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살고 있다가 교포였는데 살고 예. 있다가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게 연간 상환비가 거기가 44만 원인가 그렇게 그 정도예요. 해서는 44만 원 딱 내고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연간 상한제가 작동이 되고 그러면 그 이상은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딱 되어 있기는 있지만 이게 거의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비 비싼 이유가 본인 부담이 세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지금 건강보험 급여되는 거에는 본인 부담률이 지금 20%밖에 안 되거든요. 뭐 많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비급여. 그렇죠. 비급여가 너무 심각한 전적으로 비급여. 국민들이 부담 비급여. 이게 뭐 특진료, 뭐 상급병실료. 큰 병원 입원하면 뭐 1인실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30-4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병원 하루에만. 그러니까 병원비가 비싸지고 또 온갖 보험 안 되는 뭐 초음파라든지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요것 때문에 사실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거고 또 이제 건강보험 데이터에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간병료. 그렇죠. 간병료가 어떻게 때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도 해요. 그렇죠. 보호자가 옆에 있을 수가 없는 처진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간병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하루에 한 7만 원, 8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국가들은 간병료 포함해서 사실은 이렇게 무상의료가 간병까지도 다 해주고 있다는 해주죠. 건데 우리나라는 60%는 아예 간병료는 빠져 포함도 안 돼 있는. 그래서 간병 서비스를 포함해 버리면 우리나라 보장률이 몇 퍼센트 더 떨어져요. 한 50% 정도까지 거의 떨어질 수도 50% 있겠네.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간병료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40조라고 했는데 간병료만 지금 추정하건데 1년에 한 3조. 그래서 한 4조 정도.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간호 서비스죠. 그러니까 입원하게 되면 당연히 병원에서 해줘야 될 건데 이제 병원에서 또 간호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간호사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잘만한 어떤 환자들 뒤처리조차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맡기는 거지. 간병으로 알아서 그냥 하라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예. 사실 이번만 보장성이 강화된다 그래도 네. 여기에서만 강화된다 그래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는 확 줄어들지 그렇죠. 않을까 줄어들겠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입원 쪽에서만 보장을 확 높이고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시켜도 사실 거의 사보험 필요하지 않아요. 실손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사실 외래 다니면서는 그렇죠. 혜택별로 예, 못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입원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입원만 건강보험 보장을 높여놔도 사실은 사보험 필요 없어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생각해본 것보다는 다른 외국과 비교했을 때 아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보다는 보장성이 낮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높네요. 일본 예. 아주 탄탄합니다. 굉장히 높고 예. 또 밑에 있는 대만도요. 지금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 예. 의료비만큼은 다들 국가가 책임지고서 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네. 하는 게 아주 기본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보장률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가야 될까 싶은데, 네. 전편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평균 보장률 한 간병료 포함해서 한 80% 정도만 올려도 네.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외래 같은 경우는 지금 70% 보장 정도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은 지금 한 60%인데 이걸 한 90%로 올리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올리고 90%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제에 연간 100만 원 네, 네. 상한제로만 작동시키면 대충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80%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외국 평균 정도는 사실 80%보다 높아요. 유럽 수준으로 좀 높게 우리가 잡으면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을 한 85% 이상은 좀 잡아야 되지만 당장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 건강 문제, 병원비로 인한 이제 가계 부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 80%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생각이 저번에 좀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정의당에서 예. 이제 연간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 그리고 특히 입원비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런 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댓글이 네. 그게 기사가 됐고 댓글이 달렸었는데 좀 뭐 호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약간 뭐 빨갱이냐 가능하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예.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거기 댓글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아니 하자는데 이렇게 하자는데 국민들 좋으라고 하자는데 이런 댓글들이 이해가 안 네, 된다 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외국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니 외국도 하고 있고 지난번 대선 때도 그 얘기 있었잖아요. 사대 중증질환 사대 질환 관련된 100% 100%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했고, 사실 예. 본인보다 빵 퍼센트로 그러니까 빵원으로 네, 만들어주겠다고 할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였는데 물론 전혀 안 지켰지만 그러니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은 그래서 좀 그게 가능해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지금은 뭐 세계화 시대에 되고 다 이제 유럽으로도 여행 가보고 미국으로 여행 가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요.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저기 누구였죠? 안재욱이 안재욱 씨 저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뭐 이렇게 수술 받았다는 거. 네, 여행하다가 뇌출혈 네, 생겼는데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받았는데 한 10일 정도 입원했는데 입원 총 병원비가 4억인가 나왔죠? 한번 기사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4억이 나왔죠? 예. 깜짝이야. 본인도 놀랐겠네요. 놀랬겠죠. 안재욱 씨 귀국해가지고 아마 막 했겠네요. 뭐 집안채 날린 거죠. 그리고 한 10일 정도 누워 있다가 이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쌌던 거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는 다 미국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상한 나라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들이 유럽 쪽의 어떤 복지국가 나라들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그래서 의료 보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은 OECD 국가에서 한 서너 개 정도 되거든요. 제일 끄트머리에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멕시코, 그 다음 칠레,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특징이 보면 멕시코, 칠레, 대한민국 전부 다 미국하고 미국 쫓아가기 좋아하는.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있죠. 미국 좋아하는 나라들. 네, 최악입니다, 사실. 아니 이렇게 이 OECD에서 발표한 표를 보더라도 보면은 최하위의 그러니까 OECD 국가들 30여 개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의 미국이 있고 그 다음이 딱 한국이 있네요. 네, 그렇죠. 보장성이 이제 아주 네. 낮은 것으로. 예. 근데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제 유럽 사회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30% 정도 자기 그 건강보험률이 30% 그렇죠. 정도만 예,
되면 가능하다. 네. 그 정도 수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이런 이제 재원 사실 요새는 워낙 뭐 하자 복지 하자 이러면 재원 논쟁이 항상 돈 있는 것 없다 같아요. 그러고 예, 계속 예. 그거만 그쵸. 반복하니까. 네, 그래서 이 재원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조금 마련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들이 30%만 딱 내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저번에 이제 제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였고 평균적으로 80% 정도 올리려고 하면 한 30% 정도만 재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네네. 그래서 그건 국민도 기업도 국고 지원도 다 동시에 30%씩 부담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현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한 40조 정도 됩니다. 이 40조 지출하지만 이걸로 국민들의 의료비 한 62%만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30%로 높이면 3, 4, 12 쉽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12조. 12조 필요하니까 52조. 12조 정도만 있으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12조보다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간병료를 여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걸 집어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이제 의료 서비스 질도 좀 높이고 그러려고 하면 대략 한 14조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건강보험 보장률 80% 되고 뭐 100만 원 상한제도 작동할 수 있고 또 사보험 특히 이제 실손의료보험 전혀 필요 없는 정도의 보장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14조 정도 재원을 마련한다라면 이 14조 정도를 누가 각각 부담할 거냐?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국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조 정도, 7조 조금 못 미쳐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중에 7조 중에 한 4조 정도는 기업이, 한 3조 정도는 국가가 이제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 한 7조 좀 못 미쳐. 정확한 한 6.5조 정도. 이게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에 의해서 추계한 정도가 14조였는데요. 그중에 국민이 부담해야 될 건 6.5조였기 때문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11,000원 얘기 들어보셨죠? 11,000원만 올리면 국민 1인당 11,000원 정도면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 여기서 계산되는 거예요. 즉 전체 국민이 한 5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 5천만 명 정도가 월 1인당 이제 11,000원씩 정도 내면 곱하면 딱 한 6.5조, 6.6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11,000원 운동을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좀 오해가 있었죠. 야 모든 국민들이 11,000원씩 내라는 거냐? 모두가 똑같이. 이건희도 11,000원 내고 나도 11,000원 내라는 거냐?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 얘기했듯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적으면 적은 만큼 거기에 또 많으면 많은 만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월 소득자라고 하면 지금 건강보험료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지금 2, 3은 6만 원 정도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6만 원 정도에서 한 30% 더 내면 3, 6, 18, 한 18,000원 더 내는 겁니다. 200만 원 소득자는. 그리고 한 300만 원 소득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가 3, 3은 9만 원 내고 있고 여기에 30%니까 27,000원. 뭐 소득이 좀 많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현재 건강보험료를 30만 원 내고 있고 이들은 이제 30% 더 내면 3, 3은 9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 소득자는 대략 한 18,000원만 더 내면 되고 100만 원, 1,000만 원 소득자는 한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건강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기준대로라면. 네네.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따져도 훨씬 더 가정경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국민의 건강의 이 보장성 건강 의료보험 보장성도 높아지는 거고. 네, 그렇죠. 뭐 가정경제와 관련돼서도 훨씬 더 이득이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걸 어려운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게 증세 사실상 일종의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로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세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조세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사실은 동의가 될까 싶은데 뭐 동의는 되죠. 근데 단 이제 좀 문제는 좀 있는 경우가 예전에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 줬어요. 사연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무상으로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줬었는데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항의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이제 연세 지긋하신 분, 어르신들이었는데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가입자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득도 없이 살고 있는데 집 한 채 딸랑 있다고 건강보험료를 뭐 10만 원 이상씩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시즌 1에서도 이제 부가책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좀 불공평해요. 맞습니다. 요거, 불공평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후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좀 다루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지역가입자 문제는 그리고 지금 부가체계 개편 논의도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워낙 좀 미흡한 정도라서 좀 저 역시도 불만이 좀 있긴 있지만 이게 그럼 국민들이 보험료 더 내는 거에 대해서 혹은 증세하자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뭐 사실 많은 조사들이 있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은 지지하세요. 특히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저기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보수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는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이 조사는 사실 아시겠지만 사보험사. 사실 사보험사에서 한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보험사에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문구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사보험에 만들어요. 유리하게끔 문구를 만들면 통계가 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보험사에서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그 보험사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지금 건강보험료가 60%인데 당신은 이후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 당신은 보험료 인상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량을 확대하는데 찬성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현재 수준 유지하고 민간 의료보험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할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세 번째는 아예 그냥 건강보험 줄이고 그냥 개별적으로 의료비를 해결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건강보험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당신이 보험료는 더 내야 되고 근데 민간의료보험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무려 43%가 보험료 더 내더라도 보장성 확대하는데 찬성했어요. 보험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인 통계였어요. 그리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라는 게 한 45%. 아예 민간의료보험으로 가자. 이게 한 10%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강보험이 얼마나 우수한 제도인지를 이런 분들에게만 설명을 한다면 이거 100% 거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안재욱도 죄송합니다. 안재욱도 미국 갔다 오고서는 사실 한국의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우리 좀 아름아름 알아봐서 한번 이 시즌 2 마감하기 전에 우리 한번 또 특별 몰래 온 손님 이런 식으로 그래 볼까요? 섭외가 끄떡끄떡 지금 끄떡끄떡. 아니 그래서 진짜 이제 의료비 문제만큼은 사실상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국민적 체감이 높고 바로 안정 내 문제 내 주변에서 이미 봤던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정말 건강보험 하나로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좀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의 첫걸음으로 좀 보편적 복지국가 나아간 첫걸음으로 정의당도 이 운동에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그리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도 우리가 더 낼 테니 국가에도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낼 테니 보험료 더 낼 테니 한번 해보자.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자, 건강보험 보장이 한 80%까지 좋아져서 의료비 걱정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무상으로 됐으니까 이제 뭐 병원 한번 입원해 볼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될까요? 아니, 사보험 이제 해약을 하겠죠. 그렇죠. 당장 해야 될 일은 실손의료보험 해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딱 이게 또 거기서 나오는 게 물론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회사 광고에서도 나오잖아요. 뭔가 환급 받을 거로 생각하고 그 본전 아까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라는 사실은 가입자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손보험을
보험사에 엄청난 저항이 또 예, 이제 그래서 건강보험 예상되죠. 확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죠. 예, 가장 큰 장벽이네요. 예, 거부하는 집단이 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으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뛰어넘지 지지해 않을까. 주시면 예,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는 좀 사법 문제 다시 한번 좀 알아보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비로 인해서 의료비 고통으로 인해서 처한 현실들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유럽 국가들이 진짜 어떤 식으로 무상 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건강보험 하나로 정말 그 국민들의 힘으로 정말 무상 의료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게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앞으로 그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까지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가입자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제 정부가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짜 딱 발표가 될 거니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하면서 정말 이게 국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또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안 좋은 식의 증세 방향과 이제 맞물려서 그런 것인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국민들에게 좀 유익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다 건강들 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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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